크리에이티브 수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강의 주제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목차는 두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하나는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벽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의 종류입니다. 1차 시에는 이 광고가 이렇게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 중에서 클러터하고 그리고 회피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소구의 종류에서는 공포 소구, 유머 소구, 성적 소구, 그리고 패러디를 배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온정 소구부터 여러 소구의 결합까지, 즉 6개를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온정 소구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온정 소구에서 온정, 이것의 의미부터 보려고 하는데, 이 온정의 뜻은 한자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봐주세요. 온정에 한자가 나와 있는데 이 온자가 무슨 온자인가요? 온자는 네, 따뜻할 온자죠. 그리고 정은 무슨 정자인가요? 네, 사랑 정자죠. 그래서 온정의 한자 의미는 따뜻한 사랑, 이런 의미입니다. 바로 이제 그 한자 의미 그대로 온정이라는 것은 왜 사람들 사이에 뭐 애정이라던가 또는 우정, 그리고 가족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보거나 아니면 뭐 곁에서 이렇게 듣거나 보거나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렇게 겪어봄으로써 이렇게 마음속으로 느끼는 따뜻한 사랑이라던가 따뜻한 정서, 이것을 온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온정 소구는 바로 그것을 이용한 거죠. 따뜻한 사랑이라던가 따뜻한 인정, 여기에 호소한 소구법, 이걸 온정 소구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왜 한국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따뜻한 정, 이 끈끈한 정이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을 활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이러한 온정소구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온정소구는 일단 이게 광고 안에서 어떤 식으로 표현이 되냐면 사람하고 동물 사이, 그리고 사람과 자연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애정이라던가 우정이라던가 사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그려내게 되면 이제 그때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온정소구를 이용하게 되면 소비자들이 이 광고를 봤을 때 쉽게 감정이입을 하게 되고요. 공감도 훨씬 더 상대적으로 잘하게 됩니다. 이 온정소구는 서양보다는 이 동양 문화권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고 또 효과도 크게 나타나는 그런 소구법입니다. 특히 온정은 굉장히 한국적인 정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폭넓게 이용되는 편이에요. 왜 이게 한국적인 정서냐면 우리 한국은 예로부터 유독 학연이나 지연, 혈연 이런 정서적인 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특성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온정소구가 좀 효과를 많이 발휘하는 그런 특성을 보입니다. 학자 에빌리하고 맥클라클라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했어요. 이 온정소구라는 것은 개념 자체가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요. 그리고 인간의 다른 정서들하고 그 개념이 좀 중첩되게 정의가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물론 이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이제 외국인들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운 이 한국인들 사이에 끈끈한 정, 따뜻한 정이 있어요. 바로 그것을 활용한 소구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째 소구법, 비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소구의 정의부터 설명을 하겠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2개 또는 그 이상의 대상을 서로 이렇게 견주어 봅니다. 그래서 그 둘 사이의 유사점이라던가 또는 일반적인 특성, 차이점 이런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제시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 제품과 경쟁사의 제품을 서로 견주어 가지고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많이 광고를 하죠. 이 비교 소구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1972년에 연방거래위원회에서 허용을 해줬어요. 왜냐하면 비교 소구는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줄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소비자들의 구매 의사결정 이런 것들을 내리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비교 소구를 허용을 해줬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활발하게 이용이 되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비교 소구의 장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크게 3가지, 즉 소비자, 시장 경제, 그리고 기업 차원으로 나눠가지고 비교 소구의 장점을 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차원에서의 장점입니다. 이 비교 소구는 소비자들한테 정보를 많이 주고요. 그리고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돕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일단 이 기법은 우리 제품의 여러 속성을
경쟁사 제품의 여러 속성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성상 일반 광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더 많은 정보를 소비자한테 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소비자는 그렇게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제 구매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제 도움을 주는 것이죠. 자, 그다음 두 번째, 시장 경제 차원에서의 장점입니다. 이 비교 소구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 이런 것들을 향상하는 그런 이점이 있습니다. 이 비교 소구는 우리 제품이 경쟁사 제품보다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렇게 얘기하려면 실제로 그래야죠. 그래서 기업들은 제품도 빨리 개발을 하고 그리고 제품의 품질 이런 것들도 좀 더 이렇게 낮게 만들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제품의 품질, 서비스의 질 이런 것들이 향상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제품들이 서로 자신들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시장 안에서 선두 브랜드가 독점하는 것, 과점하는 것을 막는 그런 이점도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기업 차원에서 장점을 보겠습니다. 이 비교 소구는 소비자들의 주의를 굉장히 잘 끄는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비교 소구는 좀 공격적으로 보여요.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공격적으로 보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의를 잘 끌고 그 과정에서 브랜드 인지도라던가 기억률 이런 것들을 높이는 그런 특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비교 소구는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걸 이용하게 되면 시장에 좀 쉽게 진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후발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시장 안에서 자기의 포지션을 잘 구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보통 이렇게 신제품이나 후발 제품들은 시장에 1위 브랜드를 걸고 넘어지는 식으로 비교 소구를 이용한 광고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특성에서는 더 우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걸 보는 소비자 측면에서 본다면 그런 얘기를 하려면 실제로 그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두 제품을 같은 포지션에 있다라고 이제 지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이 신제품이나 후발 브랜드가 시장에 잘 진입을 하고 자기의 위치를, 포지션을 잘 구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사실 이 비교 소구는 자칫하면 시장 안에서 이렇게 논란, 분쟁을 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신제품이나 후발 브랜드 입장에서는 그것도 잃을 게 없는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특히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들이 다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논쟁을 야기를 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이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품 판매율도 이렇게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 비교 소구를 써서 이렇게 분쟁이 일어난다 해도 잃을 게 없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이러한 비교 소구의 이제 기업 차원의 또 다른 장점으로는 이게 차별화에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이 기법은 우리 제품의 여러 속성을 경쟁사 제품의 여러 속성과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하면서 직접적으로 소비자한테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차별화를 유도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 소구를 쓰게 되면 주의를 확 끌게 돼요. 그래서 그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제품 판매율도 높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젠 세 번째로 비교 소구의 단점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소비자, 그리고 시장 경제, 그리고 기업 차원으로 나눠가지고 보겠습니다. 먼저 소비자 차원의 단점입니다. 이 비교 소구는 소비자들한테 이 정보를 과잉으로 제공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불필요한 속성까지도 이렇게 하나하나 비교를 하면서 이 정보를 너무나 많이 소비자한테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가 자칫하면 이렇게 혼란스러워하고 이렇게 혼동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고서 쓸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정보가 있으면 좋지만 그 정보가 많으면 오히려 이 보고서 쓰기가 힘들고 너무나 이렇게 복잡하고 혼동스러웠던 경험들 다 해보셨을 겁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소비자들도 정보가 너무 많으면요, 이제 혼란스러워지고 또 이제 구매 의사 결정 내릴 때도 이렇게 좀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시장 경제 차원에서의 문제점을 보겠습니다. 이 비교 소구는 이게 단순한 비교로 끝나면 괜찮은데 보통 그러지 못하고 이게 상호 헐뜯음, 비방, 반박 이런 식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건전한 경쟁을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비효율적인 광고들, 그러니까 반박 광고, 비방 광고, 이런 헐뜯는 광고들 이런 것들을 양산해내게 되고 결국은 이 광고 산업 전반에 대한 이 소비자의 신뢰도 이런 것들도 하락시킨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91년에 파스텔 유업이 크게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남양유업이 다음과 같은 비교 광고를 전개를 했습니다. 즉 1월 23일 날 한겨레 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했습니다. 헤드라인을 보시면 파스텔은 허위 광고로 품질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카피에서는 이 파스텔가 조제 분유 전용 기계를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조제 분유 전용 기계를 쓰는 게 아니라 그 기계 갖고 화학 제품도 만들고 그리고 염료 이런 것들도 생산하는 그런 기계로 쓰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고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파스텔가 자기들이 저온 처리 분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남양유업이 조사해 보니까 고온 처리 그런 기계를 이용해서 분유를 만들고 있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남양유업은 이틀 동안 이제 이런 광고를 계속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파스텔가 가만히 있지 않고 반격을 했습니다. 즉 1월 25일 날 경향신문에다가 다음과 같은 광고를 집행을 한 것입니다. 헤드라인을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 남양은 거듭거듭 사실과 다른 허위 광고를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헤드라인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걸 보는 소비자들은 오히려 좀 더 어이가 없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광고를 통해서 막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 광고를 파스텔가 집행을 하니까 바로 그 다음 날 또 남양유업이 반격을 합니다. 이번엔 동아일보에다가 스프레드 광고를 했어요. 그리고 파스텔가 해바라기 기름 쓰는데 그게 과연 아기 분유에 적합한 기름 맞느냐 이렇게 공격을 하고요. 또 그 다음에 파스텔가 어린이 분유 전용 기계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사해 보니까 그 기계 갖고 합성세제도 만들고 화학 제품도 만들더라. 그래서 옳지 못하다. 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광고를 가지고 서로 계속 헐뜯고 비난하고 반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광고를 하는 것을 보고 소비자들은 당시에 광고 자체에 대해서 이제 비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교 소구는 이렇게 광고 산업 전반에 대해서 비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갖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러한 비교 소구의 기업 측면에서의 단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소구는요, 부메랑 효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상상해 주십시오. 이 부메랑을 이렇게 탁 던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부메랑은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죠. 바로 이것처럼 부메랑 효과라는 것은 어떤 계획이나 어떤 행동이 당초의 그 목표를 벗어나가지고 그 행동을 한 사람, 그 계획을 위반한 사람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것을 이걸 부메랑 효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비교 소구는 이 비교 소구를 쓴 광고주에게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기도 합니다. 어떠한 부정적인 효과냐면 일단 경쟁자 제품의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부각시켜줘가지고 이 경쟁사 제품의 판매율이나 시장 점유율을 증대시킬 수도 있게 됩니다. 이거는 우리 광고에 때로는 경쟁사 제품의 브랜드가 언급이 되기도 하고요. 경쟁사 제품의 여러 속성들이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돈 들여서 경쟁사를 광고해주는 그런 위험이 발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이 비교 소구는 이게 자칫하면은 사회적 논쟁이나 분쟁을 야기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게 법정 소송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될 경우에는 기업의 이미지, 제품의 이미지 이런 것들이 다 하락하는 그런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비교 소구를 잘 활용한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갤럭시 사례인데요. 이 광고에는 한 소년이 이렇게 자라면서 애플의 아이폰을 쓰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소년의 여자친구는 갤럭시를 쓰는데 굉장히 편리하게 씁니다. 그래서 갤럭시하고 그 다음에 아이폰 이 두 개를 견주어서 갤럭시가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서 어떠한 속성에서 더 우월하다고 얘기를 하는지 그것을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광고 한번 보시겠습니다. Guess what I just got? I used to be spellbound in your arms. Hello again. Hi. That's a big phone. With all of your conniving, you lost your charm. You built a flame that warms my heart, but you're lying and cheating has torn us apart. You gotta send me that pic.
광고에서는 갤럭시하고 아이폰을 서로 견주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속성에서 갤럭시가 더 우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구체적으로 용량이 크다라고도 얘기하고 화면도 크고 그다음 방수도 되고 그리고 충전도 용이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더 우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기법이 비교 소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인 증언 기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언은 광고에 그 제품을 실제로 써본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 써보니까 진짜 좋더라. 이렇게 자기의 제품 사용 경험을 말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속성은 당사자가 말하는 것보다는 그 물건을 직접 써본 사람들이 말하는 것, 즉 구전에 더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신뢰하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구전을 이용하니까 이 증언 기법을 다른 말로 구전 효과형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제는 두 번째로 이러한 증언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증언 기법은 대리인을 내세웁니다. 어떤 대리인이냐면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인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이렇게 신뢰할 만한 전문가 또는 유명인들, 이런 대리인들을 내세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의를 잘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 증언 기법은 내가 이거 써보니까 좋더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다른 기법에 비해서 소비자들한테 신뢰감, 믿음 이런 걸 잘 줄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증언 기법을 쓴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아이오페의 더마 리페어 시카 크림인데요. 여기에는 쌍둥이 실험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쌍둥이 잘 구별하시나요? 다음 광고를 보시면서 쌍둥이 중에서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한번 판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광고 후반부를 보시면 이제 일반인들이 등장해서 자기의 제품 사용 경험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 부분 유심히 봐주시고요. 이 광고는 좀 길어가지고 제가 일부분 편집해서 이제 가져왔습니다. 네이버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제 우측에 그 배너 광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광고가 이게 커지면서 쌍둥이 구별 실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언니고 누가 동생인지 한번 판단하면서 다음 광고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광고 보겠습니다. 두 사람을 구별할 수 있나요? 웃는 표정이나 의상이나 이런 것들로 봐서 조금 살아온 환경이나 스타일이 좀 다르지 않을까. 먼저 태어난 언니분 같으신데. 조금 더 나이가 들어 보이는데 오른쪽 분은 피부톤이 일단 조금 더 화사하고 얼굴형도 좀 더 갸름한 것 같고 화사하니까 오른쪽이 더 호감이 가는 것 같아요. 두 사람의 확실한 차이점 찾으셨나요? 이다현님 수고하셨습니다. 같은 사람이야? 아, 진짜요? 너무 달라지셔가지고 그녀의 민감한 피부 어떻게 달라진 걸까요? 우리는 1095일 동안 3110명을 만나 그들의 피부를 연구했습니다. 식물유래 편백나무 성분과 저자극 성분으로 민감한 당신의 피부가 달라집니다. 당신을 위해 고민한 시간보다 더 좋은 성분은 없습니다. 아이오페 더마 리페어 시카 크림. 제가 세안 후에 약간 빨개지거나 예민해지는 부분이 있었는데 많이 진정이 되는 것 같았어요. 피부결이 많이 정돈되는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화장이 잘 먹는다는 게 많이 느껴졌어요. 제가 아무래도 밖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자외선 노출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진정된 느낌이었고 제가 느끼기 전에 주변에서 먼저
피부 좋아졌다고 많이들 말하더라고요. 이 광고에는 일반인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더마 리페어 시카 크림을 쓰고 느낀 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요. 이거 썼더니 피부가 많이 정돈됐다. 남들이 좋다고 얘기해줬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경험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기의 그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더 그럴듯하게 들리죠? 이런 방식을 증언기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는 8번째로 또 다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인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이 방식은 이건 번역하면 일상의 단면 또는 생활의 단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의 한 장면을 뚝 떼어서 광고 안에서 그대로 묘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소비자의 삶, 생활 이런 것들을 전혀 연출한 것 같지 않게 지극히 자연스럽고 지극히 담담하게 묘사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저거 내 얘기야 이렇게 생각하고 공감하게끔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째로 이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의 특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은 이 광고 안에 유명인, 전문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일반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재 또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에서 그것을 구해서 광고 안에서 아주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보는 사람들은 유사성의 원칙에 의해서 쉽게 호감이나 친근감을 갖게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기법은 광고에서 어떻게 이용이 되냐면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딱 겪게 되는 문제점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광고주의 제품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식으로 이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기법이 이용이 됩니다. 광고를 창작할 때 이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기법을 활용할 때는요, 뭔가 이게 거창하게, 과장되게, 화려하게 그려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을 활용을 하고 또 그리고 진솔한 내용 이런 것들을 소재로 삼아서 광고 안에서 담담하게 그려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보면서 공감을 하게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 방식입니다. 자,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기법을 사용한 사례를 들 텐데 은행 광고예요. 근데 여러분들 은행하면은 머릿속으로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그러니까 은행이라는 단어를 딱 들었을 때 이렇게 떠오르는 생각들 어떤 느낌이 떠오르시나요? 은행은 아무래도 이렇게 돈을 거래하는 곳이다 보니까 좀 상대적으로 딱딱한 느낌, 그리고 좀 차가운 느낌 또는 비인간적인 그런 느낌을 소비자들한테 줍니다. 다음에 보시게 될 광고는 광고에서 제일기획이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제일기획은 이런 은행의 부정적인 이미지들을 불식하기 위해서 바로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기법을 활용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서 이 기법이 소비자의 삶을 그대로 뚝 떼어내서 광고 안에서 묘사하는 기법이라고 했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해하면서 다음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돈 어디 맡기지? 아유, 여보, 손톱 좀 튀기지 마요. 어느 은행 갈까? 한미은행 튼튼하잖아. 고객이 찾는 은행이 있습니다. 알차고 튼튼한 한미은행. 이 은행 광고는 실제 우리 집 거실을 뚝 떼어서 광고 안에서 묘사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리고 또 실제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대화하시는 듯한 그런 모습을 뚝 떼어내서 광고 안에서 표현한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이 광고를 만든 제일기획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느낌을 소비자한테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기자 이런 사람들을 기용을 한 게 아니라 실제 일반인 부부를 이렇게 기용을 해가지고 이 광고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딱 봤을 때 소비자의 일상생활이 아주 담담하고 자연스럽게 이제 묘사가 되었는데 이런 방식을 슬라이스 오브 라이프 기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 9번째로 데몬스트레이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이 단어는 실현, 시연, 시범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하죠. 이거는 광고 안에서 직접 우리 광고주의 제품의 기능이나 성능, 혜택 이것을 실제로 보여주는 방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증명하는 기법, 이것을 데몬스트레이션 기법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의 특성을 보면은 일단 이것은 이제 제품의 장점, 특성 이런 것을 실제로 보여줘서 증명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소비자는 두 눈으로 이제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신뢰감 이런 것들을 잘 형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중에 이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실 때는 여기 나와 있는 이 6개의 기준을 좀 고려해서 광고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좋은 실현의 기준은 행크 세이든이 제시한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이용해서 광고를 창작하실 때는 일단은 그 실현이 굉장히 극적이게 드라마틱하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 시연이 이렇게 막 밋밋하고 단순한 것보다 이렇게 드라마틱하고 극적이면 사람들의 주의를 잘 끌어서 효과가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실현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실현이 광고인이 주장하려는 주제하고 일치가 되게 실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실현이 결과적으로 주장을 잘 증명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그 실현이 소비자가 딱 봤을 때 아, 이 제품의 성능이 뭐구나, 기능이 뭐구나 이렇게 바로 이해하기 쉽게 실현이 돼야 됩니다. 실현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우면 효과가 떨어져요.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실현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실현은 경쟁자보다 먼저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차별화를 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6번째가 중요한데요. 이 실현은 소비자가 딱 봤을 때 믿을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딱 보고 저거 조작한 거야 이러면 효과가 반감돼 버리거든요. 따라서 소비자가 믿을 수 있게 시연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쓴 광고 사례를 들겠습니다. 바로 블렌텍 사례입니다. 여러분, 블렌텍이 무엇인가요? 블렌텍이 뭐죠? 네, 블렌텍은 미국의 믹서기 회사입니다. 1999년에 창립을 했는데 그때에는 이 판매가 영 신통치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2006년에 이 데몬스트레이션 기법을 이용한 광고를 하면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을 했고 2009년에는 전에 비해서 무려 판매가 700% 이상 급증을 하면서 뉴욕타임즈 이런 여러 신문에 보도도 되었습니다. 어떤 데몬스트레이션 광고를 했었냐면 이 블렌텍의 창업자가 톤 딕슨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광고에 등장을 해가지고 블렌텍 믹서기에다가 여러 제품을 넣고 이게 갑니다. 그래서 이것의 성능이 우수하다 이걸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을 했는데 단순한 제품을 넣고 간 게 아니라 대리석 구슬을 넣고 갈거나 아니면 골프공 또는 음료수 캔 때로는 그 변기 뚫는 도구 이런 걸 넣고 이제 갈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 성능이 아주 뛰어나다 이것을 확실하게 소비자들한테 입증을 했죠. 이번에 우리가 볼 광고는 이 믹서기 안에다가 아이폰하고요, 갤럭시를 넣고 가는 그 광고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믹서기 안에서 아이폰이 더 오래 버틸까요? 아니면은 갤럭시가 더 오래 버틸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오래 버티면서 잘 안 갈릴 것 같습니까? 네, 그거는 광고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광고 보시겠습니다. Will it blend? That is the question. It's time for me to buy a new phone, and I always have to have the latest, but Samsung claims to be the greatest. The iPhone 5 has the A6 chip and Retina display. The Galaxy S3 has a bigger screen and S-Beam technology. The real question is, which one will blend faster in a Blendtec Total Blender? I'm going to press the starting bell button. Siri smoke. Don't breathe this. This smells like jelly beans. They both look the same to me. I think the real winner is the Blendtec Total Blender. Why don't you decide? 갤럭시가 좀 더 오래 버티죠. 잘 안 갈려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더 튼튼하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도 아무튼 그게 갤럭시든 아이폰이든 간에 결국은 다 믹서기 안에서 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비자한테 직접 보여줌으로써 우리 이 블렌드 믹서기가 그 가는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다, 이것을 입증을 했어요. 이것을 바로 데몬스트레이션 기법, 이렇게 부릅니다. 자, 이제는 10번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인 여러 소구의 결합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서로 다른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복합적으로 섞어서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사실 광고에서 꼭 하나의 소구법, 뭐 유머라던가 성적 소구라던가 패러디 소구라던가 이렇게 하나의 소구법만 쓸 필요는 없어요. 필요에 따라서 여러 개를 섞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섞어 쓸 때는 주의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것저것 많은 소구법을 쓰게 되면 그게 소비자의 인지적 정보 처리 과정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광고를 보고 혼란스러워하게 되고 혼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광고 효과가 저하가 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광고를 창작하실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각을 하시고 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가지고 섞어 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외에도 소구법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뭐 의나 이것 같은 경우에는 무생물에다가 인간의 특성, 성질을 부여하는 거죠. 그래서 마치 인간인 것처럼 묘사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입니다. 그리고 암시, 이거는 이제 간접적으로 돌려 얘기하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고, 그리고 이외에도 뭐 상징, 키치, 엽기, 서브리미널, 대화, 환상,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소구법들이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이번 시간에 이제 시간 관계상 가장 대표적인 10개의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라는 주제로 크게 2가지 내용을 배웠죠. 광고가 극복해야 할 장벽, 그리고 크리에이티브 소구의 종류입니다. 광고가 소비자를 설득을 해서 제품을 판매하려면 뛰어넘어야 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람들이 주목을 하지 않으려는 거, 정보 처리를 잘못하는 거, 그리고 불신, 경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우리는 이번 시간에 클러터하고 회피를 자세하게 살펴봤죠. 클러터는 뭐였죠?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클러터가 무엇이었나요? 클러터는 네, 혼잡도죠. 단어 의미 그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혼잡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피, 이거는 말 그대로 광고를 이렇게 피하는 그런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거를 이제 광고에서는 재핑, 지핑 이런 용어로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광고는 이렇게 클러터나 재핑, 지핑 이런 것들을 이제 극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걸 극복하는 방법에 바로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살펴봤죠. 우리는 이번 시간에 공포 소구부터 유머 소구, 성적 소구 등등 해서 여러 소구의 결합까지 총 10개를 학습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시간 안내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약 2주 동안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배울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 시간은 이 카피라이팅에 대해서 배우는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일단 강의 내용은 카피하고 카피라이팅이 무엇인지 그 개념부터 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제 카피를 쓸 때 참고할 수 있는 그 원칙들, 즉 5I 원칙, 아이드마 원칙 이런 것을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카피의 전략, 전술에 해당이 되는 카피 폴리시, 카피 플랫폼, 카피 포맷을 배울 거고요. 그리고 카피의 구성 요소에서 헤드라인, 바디 카피, 뭐 슬로건, 로고 타입 이런 것들을 학습을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를 배웠습니다. 이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유머 소구를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었느냐, 아니면 공포 소구를 이용해서 광고를 만들었느냐, 이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어프로치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이 광고의 최종적인 결과물도 달라지고요. 광고 효과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고 효과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이라서 오늘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을 했고요. 여러분들은 이걸 잘 숙지하셨다가 나중에 광고를 만드실 때 적절하게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종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